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만, 제가 이건 뭐 교과서에 등장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세 단어를 써봤습니다. 광복, 해방, 독립. 사실 골고루 쓰는 표현입니다. 뭐 어느 걸 써도 우리가 독립했다, 해방을 맞이했다, 광복했다, 광복자. 자, 빛이 회복됐다 이런 뜻이겠죠. 해방은 뭐야? 풀어 놓았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 방학 그러잖아. 뭐야? 풀어놨다. 학을 놓았다. 뭐예요? 배움을 놓았다. 근데 요새 우리나라 학생들은 배움을 놓는 게 아니고 또 공부한다고 하고는 난리지만. 그 다음에 독립은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풀어보세요. 풀로 썼다. 제가 해방 후 전국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쪼개져 있잖아. 남북 분단에 있는 시대잖아 지금. 그리고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은 6.25 전쟁이 터졌을 때도 또 6.25 전쟁이 휴전을 맞이했을 때도 그 시대 사람들은 금방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고 죽고 이산가족들도 이제 하나 둘씩 다 돌아가시죠. 이제 다 돌아가시고 어느덧 이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오히려 지금 세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 뭐 통일을 왜 기도하시나요? 아니잖아. 그게 꿈이고 그렇지 않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건 노래지. 여러분의 소원에 통일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정말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건 맞지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했느냐? 그렇다고 뭐 이 말을 쓰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의 현대사를.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지금 홀로 서 있느냐? 홀로 선다는 것은 뭐 어떤 우리의 주권이라든가, 주권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권이 있지만 우리의 주권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경제, 우리의 군사, 우리의 외교 이런 것들이 정말 자립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자주국권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미완에 완성하지 못한 우리의 민족의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조선, 대한제국, 뭐 고종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들은 하나였습니다. 그죠? 하나된 나라였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분명히 독립을 했지만 해방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지금 둘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모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선생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그거 다 우리 세금이지 않나요?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통일을 안 하면 그 분단을 유지하는 비용은 안 드나요? 들겠죠? 그럼 분단을 유지하는 비용은 언제부터 들었을까요? 옛날부터. 그때 383 끄이고 휴전선 생기고부터 계속 생겼죠. 지금까지 계속 분단 유지하는 비용 들고 와요. 통일 안 하면 계속 들겠죠? 이 비용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그리고 그게 한 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분단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누구는 좌파니 빨갱이니 누구는 극우니 하고 서로 국론이 분열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는 뉴스나 시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성인이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에서 뭐 12의 경제를 이렇게 말할 만큼 성장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쪽을 생각하는 사람, 저쪽을 생각하는 사람 또는 실제로 좌파 우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쪽을 몰아가는 사람, 서로 공격하고 어마어마한 우리의 어떤 나라의 힘이 지금 분열되어 있고 쪼개져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혐오할 정도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런 모든 그 결정이 요 3년 안에 다 일어납니다.
요 3년 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프린트물 중에 한 장이 3년을 다루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 프린트는 한 장이 500년 다루고 그런 게 많았잖아. 근데 한 장에 3년을 다룬다는 것은 이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을 초래한 그 3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복, 해방, 독립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고 싶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요. 그죠? 월급 받거나 돈을 벌거나 그리고 의식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남친한테 막 이렇게 기댄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은 저렇게 가는데 나는 가고 있지 막 그래 정서적으로도 여러분이 친구들은 빨리 갈 수 있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저는 30살 넘어서 교사가 됐습니다. 내 같은 학교 선배인 저기 정유리 선생님은 특수교사인 정유리 선생님은 23살, 4살 교사가 됐어요. 졸업하면서 임용 합격해서 바로 부산에서 교사 시작한 거야. 봐봐, 24살에 교사 되는 사람도 있고 나는 30살 넘어 31살에 교사를 시작했어요. 교사는 딱 12년 됐는데 근데 그게 내가 늦은 거죠. 팩트적으로 늦은 거죠. 근데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야. 나는 그럼 24살 때 뭐 했냐? 나는 학교 동아리 더 1년 더 섬겨서 5학년까지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학사장교를 군대 3년 4개월, 40개월 다녔어요. 그리고 또 임용 공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20대의 시간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20대 어떻게 보냈냐? 5년 대학교, 3년 군대, 2년 공부. 저희 20대는 그렇게 딱 지나갔습니다. 깔끔하게 말하면. 그래도 그 20대가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주변에 쳐다보니까 저 친구는 결혼하는데 저 친구는 직장이 벌써 안정되는데 자꾸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됩니다. 찾았다면. 또 아직 잘 모르겠다면 주어진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자, 세계 2차 대전 중에, 세계 2차 대전, 2차 대전 중에 드디어 이제 2차 대전의 중간쯤 가서 이제 연합국이 승기를 잡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카이로 회담, 이집트 카이로죠. 이집트 카이로. 자, 미국, 영국, 중국 대표가 뭐예요? 이때 중국의 대표는 마오가 아닙니다. 장제스입니다. 장제스. 자, 그래서 이 미영중 대표가 모여가지고 이때 중국의 장제스가 조선을 되게 좋게 봤어. 우리나라를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땅에서 윤봉길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조선인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는지 장제스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장제스가 이때 언급합니다. 조선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켜주면 어떻겠냐라고 미국과 영국한테 얘기해 준 거죠. 사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었는데 그거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독립을 최초로 언급했다. 그래서 이때 언급하면서 적절한 시기, 인듀어런스라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가 애매해, 그게 말이. 자, 그 다음에 얄타회담. 자, 얄타회담에서 소련이 참전합니다. 원래 소련은요, 2차 세계대전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들이 다 준비된 밥에 숟가락 얹는 거야. 뭔 말이냐면, 얘들 둘이 열심히 싸워서 거의 다 이긴 게임에 나도 같이 너희 도와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은 소련을 참전하면 소련이 그러니까 물론 연합국 편에 섰습니다. 소련은 독일 편이 아니에요. 연합국 편에 서서 소련이 이제 소련이 여기 내려오는 거죠. 소련이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쫙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니까 소련이 내려오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빠르니까 요 만주를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일본은 빠르게 무장 해제시키면서 한반도 쪽으로 쫙 내려오는 거야. 그럼 누가 위기의식을 느낄까? 미국이 느낍니다.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한반도를 다 먹어버리고 일본까지 내려와 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어떤 뭐랄까 자기들의 어떤 기반이 없어지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38선을 제한합니다. 제일 최초의 38선 제한은 누구다? 미국. 북이 38도선까지만 내려와라. 요까지만 무장해제 시켜라. 요쪽은 우리가 하겠다. 미국이 하겠다. 이런 거죠. 소련도 오케이? 냅둡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포츠담회의를 통해서 자 독립을 재확인하는데 요때 삼국이 이름이 바뀌죠. 네. 미용 중에서 미용소로 바뀌죠. 자, 왜냐면 왜 바뀌냐면 지금 이제 중국의 상황과 소련의 상황이 달라진 거야. 중국은 요렇게 한 2년, 3년, 요 2, 3년 지나면서 한 1, 2년밖에 안 됩니다. 1, 2년 지나면서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들, 마오가 이끄는 공산주의와 장제스가 이끄는 이 자유주의 진영이 굉장히 대립합니다. 원래는 장제스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버립니다, 나중에. 뒤집어 버려서 49년도에 가면 완벽히 승리해버리죠, 마오 쪽이. 그 장제스 쫓겨나잖아요, 대만으로.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중국 상황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상황이 안 좋아진 거야. 근데 소련은 지금 뭐야? 소련은 참전하면서 자기도 영향력을 팍팍 과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련이 이제 이 대표가 되어서 이제 참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국제정세가 이런 분위기야. 국제정세, 세계적인 외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고, 자, 그러면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보자. 중국에서. 자, 중국에서는 자, 사회주의 세력들. 중국의 사회주의 세력은 중국의 화북지방. 화북지방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그 옛날에 중국에 보면 이게 뭐라 그러나 황하강이 있고 양쯔강이 있죠. 양쯔강 있는 지역은 강남 지역이야. 중국의 강남. 그러니까 황하강이 있는 그 위쪽 베이징에 있는 그쪽을 중국의 화북지방입니다. 화베이. 우리 북경을 베이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베이 지방. 화북 지방을 누가 사회주의 세력을 잡고 있었던 거야. 그 대표적인 세력이 누구였다? 조선 독립동맹 김두봉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조선의용군이 여기에 합류했다고 그랬죠. 아까 30년 할 때. 김원봉은 합류 안 했지만 김두봉 쪽은 합류했다. 사실 김원봉과 김두봉은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 중국 화북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국내에는 지금 누가 있었다? 여운형이 있었다. 여운형. 국내에 가장 인지도 있는 지도자 1위. 김구도 아니고 이승만도 아니고 가장 국내에서 인지도 있는 1위 여운형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수업을 좀 길게 하면 사실 여기 영상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거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운형이 조선 건국동맹을 이끌고 있는 아주 타고난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운형. 그래서 여러분 3학년들 저하고 여운형 만들었던 그 조선중앙일보 신문사 앞에 갔었죠. 네. 우리 수학여행 때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그 무슨 농협 은행 앞에서 제가 막 설명했잖아. 네. 송규정 선수도 막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기억나시죠? 그때. 자, 그럼 이건 뭐냐? 그럼 이건 뭐냐? 요거는 좀 사회주의의 요거 이제 둘 다 사회주의야. 여운형은 중도 좌파였거든. 중도 사회주의자였어. 그래서 여기 다 사회주의 쪽이라면 여기는 민족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의 그 임시정부를 말하는 김구 선생님이 있던 임시정부. 자, 여기는 충칭에 있었다. 지금은 중경으로 갔다. 중경.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김구 같은 분들이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곧 세워야 되니까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삼균주의.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백성들의 뭐 토지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등하게 하자는 이건 조소왕. 이름 알아서 조소왕. 사람 이름입니다. 조소왕이라는 분이 삼균주의를 발표했다. 그리고 아까 지청천 나왔죠. 한국 광복군이 이끌던 지청천 장군. 자, 지청천 장군 같은 분들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다. 자, 이게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 주자.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인데 하나는 중국,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자, 요런 세력들이 분위기가 있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일본이 핵무기 빵빵 맞았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무기 빵빵 맞고 일본이 항복했죠. 항복하니까 갑작스럽게 독립이 된 거예요. 우리는 국내 지공작전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드디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8월 15일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은 잘 몰랐습니다. 독립이 했는지도. 거의 몇몇 사람 알았고 16일 날 돼서야 시민들이 나와서 만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책에 나오는 만세 그런 거는 거의 16일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남 건국주가 북한 이렇게 봐야 되겠다. 자, 남한에서는 이쪽이 남한이야. 남한. 이쪽이 남한이고 이쪽이 여기 북이야. 자, 남한에서는 빠르게 여운형이 조선 건국동맹을 바꿉니다. 이름을 뭐로?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합니다. 건준. 여운형은 실제 사진도 남아있고 실제 동영상도 남아있습니다. 우와. 여운형이 휘문고등학교, 지금 강남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 휘문고. 휘문고가 원래 강북에 있었습니다. 강북에. 그 강북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남으로 옮겼는데, 휘문고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여운형의 연설하는 장면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우와. 근데 여운형이 굉장히 머리도 좀 까졌고, 여운형이 보면 굉장히 막 건실하고 이러지 않아요, 보면. 근데 여운형이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고,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실제로 여운형이. 그리고 여운형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운형이. 그 여운형의 연설을 보면 와 이렇게 하고, 여운이 굉장히 보면 그런 장면이 영상에 있습니다. 보면 여운형이. 그 여운형을 제가 제 책에 썼습니다. 여운형의 생가도 찾아가고 있는데, 기념관도 찾아가고 있는데, 여운형 같은 지도자가 나중에 여기서 피살되거든요. 아쉽습니다. 자, 그런 부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하여튼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운형이. 자,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여운형이 중도 좌파에서 여운형이 있었다면 중도 우파에서는 안재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도 우좌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봐봐. 줄을 쫙 친다면, 자, 이쪽이 우파. 우파가 뭐예요, 선생님? 민족주의 계열. 이쪽이 그럼 좌파.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거야. 그러면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습니다. 대화가 안 돼. 한쪽만 무조건 최고다. 이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승만, 김구도 이쪽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박헌영. 나중에 북한으로 갑니다. 박헌영은 실제로.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남한에 있었어. 서울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도 쪽에 있는 사람. 중도 우파에 있는 사람이 김규식. 언더우드의 양자에서 김규식, 파리 강화회의 갔던 신한청년단 소속이었죠. 김규식이나 안재홍,